드리려고 내용을 넣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궁금했던 부분들이 이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뭐 개인 쪽지나 이런 걸로도 채팅이 되니까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답변을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울산의 춘해보건대학교 언어치료학과를 졸업했고, 이후에 대구대학교에서 석사과정, 부산대에서 박사과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언어재활사 1급을 이제 가지고 있고, 이전에는 그 발달센터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해보건대학교 언어치료 발달센터에서 3년 정도 일을 하고, 2022년 3월부터, 지금 한 1년 6개월 전부터 병원에 취업을 해서 이제 음성 언어 재활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목차를 보면 이런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비인후과 언어재활사가 뭘 하는지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비인후과 언어재활사에 대해서 하는 일이나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정보 소스에 대해서 그리고 초보 언어재활사에게 숙련이 요구되는 기술과 기술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마 파일이 올라가 있었을 건데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얼마 전에 국시를 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빼고 병원에서 뭐 어떤 업무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조금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올려놨으니까 필요한 분들 있으면 그거를 좀 다운받아서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알아두면 유용한 임상 팁 같은 내용도 간단하게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 언어재활사 하면 우리 언어재활사 이제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종종 있지만 그 이비인후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음성검사실 자체가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음성 언어 치료사로 일하는 분들이 흔치는 않을 건데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하는 역할을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 기억나는 대로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제 생각엔 요거를 다 넣은 것 같습니다. 먼저 환자들이 찾아오면 초진 환자 혹은 재진 환자가 있겠죠. 그래서 환자 오면 음성 검사를 필요하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구두와 관련된 수술들, 성대를 수술한다거나 성대와 근처에 있는 구두에 있는 뭐 갑상선이라거나 이 외적인 수술과 관련돼서 수술 전후로 환자들에 대한 음성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 평가 외에도 장애 진단과 관련해서 뭐 조음 장애라거나 유창성 장애라거나 이런 언어 발달 장애에 관한 평가도 많지는 않지만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형외과와 협진을 해서 9개월 아동들이 오면 이제 내시경 넣어서 그 연인두 쪽을 보고 관련해서 뭐 발음 평가를 하고 이런 평가들도 진행을 하고 이제 메인으로는 음성 치료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비인후과가 귀코목입니다. 그래서 귀와 관련된 인공와우로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이 주파수를 맞춰주는 매핑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사실을 보면 이렇게 환자가 오면 이제 진료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료실 들어가면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이제 환자가 앉는 의자 옆에 이렇게 길다란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코로 들어가는 내시경인데 코를 통해서 이제 목구멍에 아래 있는 성대를 그리고 후두 기관들을 보는 이런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료실이 있고 제가 여기 있진 않고 저는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음성 검사실에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인데 여기 제 방에 보면 음성 부스가 이렇게 외부 소음을 차단해주는 음성 부스가 있고요. 안에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SL이라는 기계 컴퓨터 음향 분석 장비가 있고요. 그 밑에 EGG라고 해서 우리 갑상연골에 전극을 붙여서 이제 성대 진동 양상을 보는 EGG 장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 밖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조메터라거나 비온도 평가하는 나조메터, 그리고 공기 역학적 평가인 파스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오면 일단 시지각적 평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지각적 평가를 하고 저희를 만나러 오게 되는데,
음성장애 환자 평가 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평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성대의 구조 및 기능을 시각적으로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코로 들어가는 내시경이 있을 수도 있고 입으로 들어가는 내시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초고속으로 이제 초고속 카메라로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성대 진동 양상을 분석하는 카이모그라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두 내시경이라는 건 코로 넣는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아까 봤던 그 길다만한 줄 같은 거를 코를 통해서 넣어서 이런 식으로 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을 볼 수가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대 폴립이 있네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다. 는 거고 요거는 일반 카메라입니다. 일반 카메라라서 성대가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하는지 이런 걸 자세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런 진동 평가를 하는 스트로보스코피 검사 같은 거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거는 이 숨쉬고 이 아니 이 해봐 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어가고 이제 성대 진동 이분은 접촉이 안 되는데 슬로우 모션처럼 이렇게 성대 진동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비인후과에 목이 아파서 찾아오시는 분들 증상들을 보면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일단 목이 쉰 소리가 많이 나고 목이 금방금방 피로해지고 갈라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거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발성 범위가 좀 좁아졌다거나 음성이 막 되게 작아져요. 작아지는 경우도 있고 음이탈, 삑사리라고 하죠. 삑사리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뭐 높은 소리가 잘 안 돼서 오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 떨림이 있고 뭐 통증이 조금 있다거나 이런 기타 감각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오면 저희가 평가를 잘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제 대학병원에 올 정도면은 환자에 대해서 뭐 이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왔겠죠. 그래서 차트 리뷰부터 한 각 단계마다 해야 되는 역할들이 좀 있을 건데 그 주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트 리뷰를 해줘야 되고 병력은 없는지, 다른 뭐 목과 관련된 병력은 없는지, 그리고 이후에 필요하다면 임상평가로 기기를 안 써서 청지각적으로 듣거나 기기를 사용해서 목소리를 분석을 하거나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설문지로 이 목소리가 자기 주변의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배경 정보를 볼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음성 문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목소리가 안 좋아진 지는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은 아닌지, 이런 사용 패턴은 어떠한지 파악을 해줘야 되고, 일하는 곳이 주변이 되게 소음이 많다거나, 공기가 굉장히 안 탁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도 배경 정보를 보면서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외에도 건강학적으로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없는지, 오, 진짜 별거 안 와. 어? 근데 있다, 이거. 이, 어, 이, 그, 지금 혹시 소리 잘 들리나요? 채팅창에. 잘 들리면 채팅창에 글 한 번만 써주시면. 다 들리시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중간중간 뭐 궁금한 것도 바로 채팅창으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호흡기적인 문제가 있는지, 내가 폐가 안 좋거나 이럴 경우에도 성문 하압이 잘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에.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위장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신경학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을 또 파악해줘야 되고, 다른 뭐 부경부 쪽으로 해서 뭐 다른 트라우마는 없는지, 수술 경력은 없는지, 장애는 없는지도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약을 드시는지, 술을 하시진 않는지, 담배를 흡연을 하시진 않는지,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카페인 섭취가 과다하진 않은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체격적인 것들도 잘 지켜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직업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음성 평가가 이제 저희가 하게 되겠죠. 저희 주 역할은 여기서 이제 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 귀로 막 듣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청지각적 평가라고 해서 그라바스 이런 거 많이 이번 시험 치면서 또 외우셨죠. 그래서 그라바스도 있고 KV도 있고 이거 실제 임상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장애 자가 평가라고 해서 VHI, 삶의 질에 대한 음성으로 인해 삶의 질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하는 설문지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골격계들을 만져봤을 때 긴장도는 어떠한지 평가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기기를 사용해서는 저희가 언어치료사가 하는 거는 이런 EGG, 갑상연골에 전극을 붙여서 성대가 연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는 EGG가 있을 수 있고, 또 CSL 장비를 사용해서 MDVP나 목소리, 음향학적인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은 학교에서 아마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실습하시면서 혹은 행사 때 꼭 이 CSL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CSL 장비들 마이크에 대고 소리 내면서 녹음하셨던 기억들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실제 임상에서 사용을 해서 환자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기역학적 평가로 파스라거나 에어로폰2 이런 장비들을 사용해서 이제 언어 치료사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 정보들을 보면서 함께 관찰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 정보만 그냥 있는 대로만 적으면 안 되고 이걸 들으면서 이제 내가 목이 아프다 하는데 실제 관찰되는 증상이 일치하는지, 목소리가 너무 쉬고 아프고 안 좋습니다 하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죠. 이런 거나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의사소통 장애의 증상은 없는지도 배경 정보를 조사하면서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이제 평가를 하면서 평가 시간 동안 혹은 내가 얘기를 하는 동안에 일시적이라도 목소리가 좋아지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예후가 다릅니다. 내가 일시적이라도 고운 소리가 나온다면 내가 음성 치료 같은 데 있어서는 효과가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고, 습관적인 목을 해치는 행동들은 없는지 또 봐줘야 됩니다. 기침을 계속 중간중간 하신다거나 말하는데 계속 하면서 이렇게 가다듬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너무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되고, 대화 내용을 또 봐줘야 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약간 심리적인 부분들을 파악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화 내용이 너무 주제가 뭐 2초도 못 버티고 다른 데로 가고 뭐 이런 거 없는지,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해 보이지 않는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또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천명음이라고 하죠. 숨 마실 때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그리고 내가 그냥 숨을 쉬는데 소음이 나진 않는지, 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또 자세하게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일단 이제 배경 정보를 보면서 긴장이나 노력의 증상이 있진 않은지 파악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호흡 패턴이 어떤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잘 하시고 안정적으로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봐야 되고, 이제 배경 정보하는 인터뷰 과정 동안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돼 보인다거나 이런 거 없는지 또 파악을 하고, 목소리가 되게 떨리고 몸을 막 베베 꼬고 이런 거 없는지, 그리고 목 쪽으로 해서 긴장이 너무 들어가지 않는지 이런 거를 봐야 돼서, 우리가 청지각적 평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중간에 비주얼, 내가 관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는 거를 항상 유의하셔야 되고, 요 음성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임상에서 그럴 겁니다. 우리가 언어 발달을 친구들 만나거나 조음을 친구를 만나거나 할 때도 이런 것들은 다 같이 봐줘야 됩니다. 여기는 음성과 관련된 거지만 언어 발달에 있어서는 얘가 중간중간 엄마랑 상담하는데도 하는 말들을 잘 귀 기울여 들어줘야겠죠. 그래서 파악을 미리 하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지각적 평가가 되게 중요해서 요거는 따로 또 내용을 넣었는데, 객관적 검사로 평가할 수 없는 복잡한 음질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우리가 청지각적 평가입니다. 귀로 듣고 나서 이 사람의 음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비 같은 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음성장애의 정도가 어떤지 그냥 내가 임의로 점수를 주는 겁니다. 이제 나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전문가죠. 이제 음성장애도 전문가가 되겠죠. 언어치료사다 보니까 자격증이 있으니 전문가의 기준으로
이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다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미친 영향까지 평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귀로 듣는 청지각적 평가는 골드 스탠다드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중요하게 평가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귀로 들었을 때 훈련된 귀가 필요하다는 거는 임상적으로 내가 많이 안 좋은 소리를 잘 듣고 이런 기준이 정확하게 잡히면 검사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하고 이제 의미 있는 평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임상에서 많이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런 스킬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까지는 간략하게 제가 병원에서 어떤 일들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이제 궁금한 것들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병원 임상에 나오면 뭐가 힘들지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나중에 병원에 취업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병원 임상에 나오며 첫 번째가 힘들었던 게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합니다. 프로그램이 복잡하다는 게 우리 임상 미팅하고 실습 다들 해보셨잖아요. 실습해보면 이런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주로 종이로 뽑아서 보관을 합니다. 주로 뽑아서 파일처를 만들어서 보관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파일처를 만들어서 이렇게 각 아동마다 이렇게 서류들을 정리를 해놨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병원 현장에서는 이제 전산으로 다 돼 있습니다. 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 그냥 메인 화면인데 그라바스 잠깐만요. 일단 요거 내용 끝나고 그래서 요거 병원 메인 화면인데 요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다 하나하나 클릭해서 내가 뭔가 검사가 뜬다 하면 여기 파일이 갑자기 뜨고요. 검사가 끝나면 여기다가 결과값을 또 입력해야 되고 시행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었다 이런 걸 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넣어서 전산상으로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되게 낯설었던 것 같아요. 저 임상에서 일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힘들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일하시면서 누구나 그렇겠지만 적응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한 6개월, 1년까지는 뭐 클릭 잘못했다고 계속 전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전화 와서 선생님 뭐 이거 잘못됐는데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하면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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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금은 조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계속 올리고 사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적응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차트들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이제 음성 검사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차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제 들어온 차트 중에 한 개 그냥 내용만 캡처를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영어가 많았어요. 영어가 많아서 처음에 저는 영어랑 친하지 않은데 너무 영어만 있다 이렇게 해서 막막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전문 용어들만 있어요. 전문 용어들 해서 단어 정도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그렇죠? 단어 정도로 나열되어 있으면 이제 내가 전문 용어만 알면 사실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후두경을 했고 음성검사랑 음성치료를 해주세요. 2달 뒤에 예약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으면 우리는 음성검사랑 음성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이런 용어들도 저는 처음에 힘들어서 되게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 용어에 대해서 들어오기 전부터 공부했던 건 아니고 들어와서 부랴부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모르니까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취업했을 때 수첩들을 보면 막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단어들이 막 적어서 계속 막 외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5개씩이라도 외우려고 눈에 띄는 거는 계속 보이니까 이제 적어 놓고 자주 보이는 단어들 보일 때마다 적어서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서 뜻 알아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어들 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었던 것 같고, 임상에 나오기 전에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으면 나와서 고생할 일이 확실히 적겠죠. 그래서 이런 장애 유형 같은 것도 우리가 성대 낭종 이렇게 배웠지 사실 시스트 이렇게 막 외웠던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영어를 보면 이 증상에 대해서 알지만 임상에 나오기 처음 나왔을 때 힘들었다. 라는 게
이제 많죠. 하나의 뭐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 것 것들을 같습니다. 얼마나 적절하게 잘라주고 분리 집중시켜주고 어휘 하나 가르치는 시간보다 중간중간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그리고 이제 결과 나오면 이런 표가 정해져 있어서 이런 체계에 맞춰서 내가 나온 결과 값들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뭐 F0 값은 얼마고, 이제 SFF는 이제 스피치, 펀디멘털 프리퀀시에서 일반적인 기본 주파수는 얼마고, 지터 값은 얼마고, 심머 값은 얼마고, 이번에 이 수치 외운다고 또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 값들이 정상 기준을 넣는 게 아니라 이 검사자에 대한 기준을 뭐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히스토리라고 해서 우리가 봤던 내가 이 사람 한자랑 얘기하면서 나타났던 특성 같은 거를 같이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결과지와 함께 스캔을 내리게 됩니다. 이건 CSL로 MDVP를 뽑은 건데 결과지가 이렇게 프린트돼서 나오면 스캔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가 적어야 되는 약어들이 있죠. 뭐 MPT 해서 최대 연장 발성 이렇게 적으면 글자가 기니까 그냥 약어로 적는 겁니다. 뭐 기본 주파수, 뭐 음성 범위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약어로 적어서 조들을 넘기는 게 있고 이 외에도 우리 친한 익숙한 검사죠. 유템 이런 언어 발달과 관련된 검사들도 종종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언어 발달 관련된 검사 하시는 분들은 주로 장애 진단이나 나 물국 먹을래. 음? 네? 장애 진단이나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적어줄 때 되게 그런 중립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평가를 하면서 옆에서 막 부모님들이 막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 분명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막 이런 것들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딱 평가를 해서 어떻다 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환자에게 보고서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날 검사를 했고 이런 검사 결과 몇 프로 나왔다. 그리고 이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한 이제 서머리를 좀 남겨주고요. 그래서 장애 진단에 대한 평가들도 보고서와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힘들었던 것 중에 다양한 검사 도구가 있는데 앞에 질문 한 분이 해주셨는데 그라바스 검사에서 종류별로 3이 나오는 정도의 소리가 궁금해요 라고 합니다. 요거는 기준은 근데 사실 다 틀린 것 같아요. 기준이 아까 말했듯이 잘 훈련된 기가 필요하다 했죠. 근데 내가 한 3개월 정도 환자를 본 사람이 그라바스 평가를 하는 거랑 한 20년 정도 음성장애를 전공을 하신 분들이 그라바스 평가하는 거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라바스의 평가, 이 소리가 3입니다. 이 소리가 2입니다. 이런 정답은 없고 내가 많이 들어야 내가 들었던 소리 중에 이 소리가 더 안 좋은 소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 3보다 낫겠죠. 이런 기준을 자꾸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생기는 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라바스는 그만큼 이제 스스로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 목소리가 심한 정도를 조금 들어보는 거를 많이 들어보는 게 좋은데 제가 오늘 자료에서는 그런 음성 샘플들을 넣지는 않았어요. 넣지는 않았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그 그라바스나 이런 3소리입니다, 2소리입니다 제가 연습했던 그런 파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일 주소 개인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몇 가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 나오면서 힘들었던 게 검사 도구가 많습니다. 우리 언어 치료하다 보면은 임상에서도 그랬고 항상 검사 도구가 많아요. 내가 평가해야 되는 게 되게 많고. 근데 우리 음성 검사 같은 경우는 주로 기계입니다. 기계들이 많아서 처음에 이 기계를 다루는데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익숙하지가 않았고 이런 장비들이 있죠. 기계 안에도 프로그램이 뭘 들어가야 되고 뭘 들어가야 되고 어떤 키를 누르면 요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나조미터라거나 파스라거나 이런 것들을 또 다 만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실습하면서 음성장애를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 만질 기회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되게 음성장애 관심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주변 선배들이나 이제 학교에 보면 이런 장비들이 대부분 구비가 돼 있는 곳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이런 걸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 장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꼭 수업 시간에
아니더라도 관심 있으면 학교 가서 만져보고 하는 법 가르쳐 달라 하고 한번 평가도 해보고 자기 목소리도 한번 평가해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기계랑 친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뭐 만지던 자주 보던 기계들은 알지만 사실 이런 파스라거나 어, 이런 장비들은 되게 다루는 게 힘들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친절하게 한글로 돼 있으면 좋은데 다 영어로 돼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옵션 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어라서 하나하나 또 적어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노트에 봐도 이런 옵션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하는 것만 하니까 익숙한데 그래서 많이 만져보는 게 중요하고 만져보려면 주변의 병원에서 혹은 이런 음성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선배들이나 학교 교수님한테 부탁을 좀 해서 많이 만져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설문지 같은 것도 많아서 뭐 어떤 환자한테 어떤 설문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기준을 잡는 게 힘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틀만 잘 정해지면은 익숙하게 그냥 일상처럼 숨 쉬는 것처럼 딱 매칭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처음에 임상 나왔을 때 힘들었던 부분들은 요랬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임상에 나와서 좀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을 해보면 정상 음성에 대한 기준이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정상 음성을 잘 알아야 내가 이 사람 목소리를 듣고 이제 이상하다. 어떤 음질이 되게 탁하네. 기시금이 심하네. 쥐어 짜네.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라바스 유지선님은 저한테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그래서 그라바스 같은 거 평가할 때도 정상 음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아, 이 사람 음성이 어느 정도 안 좋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정상 음성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구두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삼키거나 기침을 하거나 흉곽 고정하거나 호흡 발성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생물학적 기능, 정서적 기능, 언어학적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게 후두입니다. 그래서 그럼 정상 음성은 우리가 음도나 강질, 음질, 유동성이 이 사람의 성별이나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겠죠. 이런 거에 성별에도 맞아야 될 거고 나이에도 맞아야 됩니다. 나이가 많은데 너무 어린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니까 또 체구에도 맞는 목소리를 가져 있어야 되고 이 문화적 환경에도 적합해야 돼요. 한국에서는 이런 남자 목소리가 익숙하지만 어느 나라에서 남자 목소리가 되게 막 이렇게 쥐어짜면서 높게 쓰는 나라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환경에도 적합한지 그거를 우리는 정상 음성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두는 성장하면서 이제 영유아기 아기 때는 후두의 위치가 척추뼈 1번에서 3번 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주로 말을 하거나 이런 역할보다는 먹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후두는 올라와 있어서 누워서 막 엄마 젖을 빨아먹어도 사례가 들리지가 않죠. 그리고 성장하면서 점점 이 위치가 내려오게 되고 각도 역시 변하게 됩니다. 여성은 마찬가지로 갑상연골이 이렇게 넓게 120도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목에 튀어나왔다, 남자는 튀어나왔다 하는데 여자는 똑같이 있지만 각도가 넓어서 안 보입니다. 예, 가려져 있죠. 각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 남자는 9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성대 길이도 아기 때는 2mm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성인 여성이 되면서 이렇게 커 보이는 게 실제로는 한 1cm 정도 된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2cm 정도 굉장히 작은 근육에 속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하는 해부학적인 지식이 잘 박혀 있으면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해가 훨씬 잘 됩니다. 환자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부학적인 기본 구조는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 음성을 정리하자면 음성 강도가 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음성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산출을 해야 됩니다. 내 목은 이런 음이 편한데 내가 일부러 목을 막 이렇게 내리 깔고 저음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내 후두의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안전하게 내가 말을 잘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줘야 되고 듣기 유쾌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내용에 집중을 해야지 목소리에 집중이 되면 안 되겠죠. 목소리 조금 거슬리는데 하면서 의사소통을 방해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서를 충분히 표현할 만큼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유동적으로 부드러워야 되고 화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띠고 있어야 정상 음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대 진동 양상은 이렇게 베르누이랑 성문하합, 베르누이 효과와 성문하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래쪽부터 열리고 위쪽부터 닫히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하이스피드 카메라로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건데 실제 성대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중간에 웨이브를 탑니다. 조금 예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래쪽부터 열리고 아래쪽부터 다시 닫히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동영상 끊기진 않죠? 뒤쪽에 또 치료나 이 부분들이 동영상에 있어서 혹시나 나중에 나왔을 때 끊기면 말을 해주세요. 그래서 성대 진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는 두 성대 사이의 거리가 일정 정도 이상 가까워야 내가 이 좁은 곳으로 바람이 지나가면서 성대가 붓게 될 거고요. 이제 성대 상태가 유연해야 된다 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기본 주파수가 100 정도 되고 여성은 200 정도 되죠. 그 말은 이제 1초당 내가 성대가 한 100번 정도 붓고 남자는 여자는 200번 정도 붓는다 하는데 이게 딱딱하면 붓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유연하고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문 위 압력과 아래 압력 간의 차이가 충분히 커야 이제 성문 하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정상 음성을 봤으니 음성 장애를 어떻게 보냐 하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기질적인 장애, 그리고 사용에 문제가 있는 기능적인 장애, 신경학적인 장애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이렇게 나누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기질적이냐, 기능적이냐 하고 2차원적으로 또 나누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시 때도 보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성대 결절은 기능적 장애다.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정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익숙하게 봤던 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질적인 장애는 이런 성대구증, 낭종 이런 장애들이 포함이 되고 기능적 장애로는 우리가 힘을 많이 줍니다 해서 근긴장성 발성 장애, 성대 폴립, 결절, 그 외에도 시민성 음성 장애라고 해서 변성 발성 장애나 기능적 실성증 이런 실성증들이 포함이 되고 신경학적 장애는 성대 마비라거나 연축성 발성 장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임상에 나오면 풉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것들이 힘들었냐 생각해 보면 실제 음성장애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실제 음성장애에 대해서. 내가 교과서로 배운 거는 요 동영상이 아닌데, 뭐 주로 사진으로 몇 가지를 봤었고, 그림으로 막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임상에 나오면 그게 아니거든요. 뭐 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다 봐야 됩니다. 동영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뭔지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림에 익숙하니까.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멈춰있는 사진에 익숙하니까 그게 좀 매칭이 힘들었는데 아,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는 거죠. 또 다음, 이거는 비강내시경인데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뭐가 혹 같은 게 있긴 한데 이게 뭐지? 하면서 매칭이 또 처음엔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위치가 다 달라요. 이거 어떤 거는 누구는 여기 나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여기 앞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되게 크게 나 있을 수도 있고 크기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니까 이제 실제 임상에서 이게 뭔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고 빨리 내가 치료 방법과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접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런 영상들 같은 거는 어디서 접할 수 있나? 일단 궁금하면 유튜브에 치면 나오긴 합니다. 저는 근데 유튜브로 본 건 아니었고 학회를 되게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음성이 되게 관심이 있고 학부 때부터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음성 연수회라거나 어, 학술대, 음성학회 학술대회, 이비인후과 학회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기 제가 챙긴 게 명찰이 요 정도지
엄청 많이 갔거든요. 있는 것마다 거의 다 갔던 것 같습니다. 매년 이런 학회들을 많이 가시면 어,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낭종 환자에 대한 사례, 구두암 환자에 대한 사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눈에 익숙해졌었어요. 그래서 직접 내가 이거 치료해보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음성장애뿐만 아니라 사실 관심 있는 곳들에 보면 학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원발도 언어치료 학회나 이런 거 많이 가야겠죠. 이런 학회들을 항상 좀 자주 참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많이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순구결 학회 이런 것들도 있고 음성과 음성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음성 연수회라거나 한국 음성학회, 이비인후과 학회 이런 것들을 즐겨찾기에 찾아놓고 공지사항을 좀 자주 보시면 됩니다. 공지사항에 보면은 며칠 날 학술대회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이트를 잘 찾아서 학회를 가면 되고 혼자 가기 힘들다 하다 보면 주변에 교수님이나 이렇게 전공하시는 교수님한테 여쭤보면은 안내를 해주거나 같이 가주시거나 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목을 미리 많이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까지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세요? 그런 거 질문 물어보는 게 되게 실례라고 하던데, 혹시 궁금하신 분, 지금 앞에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거는 잘 없나요? 네, 물 한 잔만 먹고 그럼. 그다음에 이제 임상에 나오면 요거를 궁금할 것 같아요. 음성 치료에 대해서.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 처음에 환자가 내원하게 되면은 처음에 환자가 내원하게 되면은 이제 본인 혹은 타인에 의해서 이비인후과를 가게 됩니다. 스스로 목이 안 좋아서 올 수도 있고 주변에서 자꾸 목소리가 이상하다 하니까 나는 괜찮은데 잘 모르겠는데 해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은 선별 검사를 하고 이후에 진단을 좀 하게 되겠죠. 진단을 하기 위한 평가를 합니다. 면담을 하기도 하고 청지각적 평가 그라바스나 KVV나 이런 것들을 하고 기계적으로 CSL이나 이런 장비들을 사용해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필요하다면 음성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음성 수술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로 성대에 물질을 주입하는 성대 주입술, 시술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로 큰 틀은 이루어지게 되고 음성 치료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니 이런 거더라고요. 발성의 방법을 교정하는 행동적인 치료다. 해서 이 사람의 발성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은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은 환자가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치료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주로 음성장애 환자들 대상자를 보면 아동이 아닙니다. 성인이거든요. 성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자율성이 있습니다. 자율성이 있고 하기 싫은 건 딱 안 하는 경향이 있고 하고 싶은 건 딱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 환자가 아무리 내가 이런 식으로 발성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세요. 치료실 안에서는 알겠다, 꼭 하겠다 해놓고 나가서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치료에 잘 참여를 해야 발성에 대한 음성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를 좀 알아야 되고 이제 본인이 음성을 듣고 내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피드백을 줘서 내 목소리에 대해서 계속 알게끔 인지를 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는 기질적 못지않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정보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환자의 나이는 어떻고, 성별은 어떻고, 교육 수준이나 지적 수준은 어떻고, 또 문화적 배경, 어떤 환경에 살아가고 있고, 직업은 뭐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성대 결절이라고 다 같은 환경에 계시고, 다 같은 직업군이고 이렇지가 않겠죠. 이런 환경이 다 다르니, 내가 치료를 해야 되는 방향도 이제 개별화를 해줘야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이 환자에 맞는 치료 방법을 딱딱딱딱 입맛에 맞게끔 적용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음성 치료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음성 치료 기법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직접 치료하느냐, 혹은 간접적으로 내가 치료를 하느냐.
볼 수 있는데 직접 치료는 이런 것들이에요. 음성 산출과 관련된 호흡이나 발성이나 공명 이런 기관들의 조절, 이 협응 훈련을 하는 것을 직접 치료 기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음성 증상을 중심으로 치료 기법을 선정하는 행동적인 치료라고 해서 또 익숙한 거 나왔습니다. LSVT 하면 파킨슨 나왔죠. 이런 LSVT 방법이나 VFE, 이제 음성 기능 훈련, 그리고 RVT 같이 공명 음성 치료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간접 치료 기법은 뭐냐? 보면은 음성장애의 원인이 되거나 내 음성을 안 좋게 유지를 시키는 요인들을 관리를 해주는 거를 우리는 간접 치료 기법이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람의 안 좋은 습관들을 개선시키는 거기 때문에 환자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환자에 대한 교육을 좀 해서 목에 안 좋은 습관들을 이제 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정상 음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한 조언을 해주려 하는데 그래서 아까 앞에 나왔던 이런 기관들 크기나 구조적인 뭐 부분 그리고 위치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 사용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해서 보컬 하이젠 했는데 음성 위생 같은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를 우린 간접 치료 기법이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오면 이런 직접 치료, 간접 치료를 떠나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목에 문제가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음성 위생을 시킵니다. 보컬 하이젠 해서 음성 위생, 내가 목을 좀 아껴 쓰고 쓸 수 있도록 목에 안 좋은 행동들을 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되고 호흡적인 부분도 훈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의 긴장도를 주로 과긴장을 해서 오시거든요. 내가 긴장이 너무 이렇게 빠져서 오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긴장이 많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이완을 시켜주는 거를 해줘야 되고 상대 결절이나 폴립, MTD, 그 다음에 SD, 연축성 발성장애, 결절이나 용종, 그리고 근긴장성 발성장애, 또 연축성 발성장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을 과하게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법들을 적용합니다. 호흡 훈련이라거나 하품 한숨 접근법 등의 이완 기법을 적용하고 반대로 그러면 내가 성대 마비가 있고 파킨슨이 있고 노인성 음성장애, 성대가 휘고 이제 성대 구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분들은 반대되는 기법들을 적용합니다. 긴장성 기법들이라고 했는데 세게 누르는 기법들이죠. 액센트 접근법, 그리고 음성 기능 훈련, 그리고 LSVT죠. 니실버만 보이스 트리트먼트, 그리고 흡기 발성을 해서 성대 접촉을 유발하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성 치료할 때는 음성 위생을 개선시키는 것을 필수적으로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수술을 하게 된다면 수술 전에 내가 음성 치료를 해서 뭐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결절이 있는데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수술 날짜가 오늘 예약한다고 내일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2개월 기다릴 수도 있고 조금 더 유명한 데 가면 한 6개월 넘게 기다릴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음성 치료를 조금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되면 수술적 제거가 필요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환자들이 수술적 조치를 먼저 취하느냐 하면은 수술의 예후가 더 좋은 환자들 그리고 음성 치료로 이거 낫기 어려운 환자들이 대표적으로 수술을 먼저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대 폴립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폴립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폴립이 아니라 막 1, 2년 전에 생긴 폴립. 그러니까 폴립이 물집 개념이거든요. 물집 개념이라서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면 이게 내가 목을 좀 아끼고 이 성대를 안 붙이면 사그라듭니다. 없어져요. 근데 시간이 오래되면 이 물집 정도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말을 좀 아껴 쓰고 이렇게 해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립 같은 경우는 오래된 폴립 같은 경우, 너무 큰 폴립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수술을 먼저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도가 너무 심한 성대결절 같은 경우도 수술을 하기도 하고 방치했을 때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수술을 하겠죠. 제일 또 위험한 후두병이 이제 후두암이죠. 후두암 있으면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두종해서 이건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HSV 바이러스 세포가 목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옮을 수도 있고
있고 이 침을 통해서도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좀 급하게 잡습니다. 유두종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양측 성대마비 해서 성대가 마비가 조금 열려 있으면 숨 쉬는 데 괜찮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다쳐서 마비가 있어요. 그럼 숨 쉴 때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그냥 숨 쉬는데도 막 소리가 나요. 이런 경우에는 호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수술을 먼저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성인 같은 경우는 자율성이 되게 뛰어나고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한다 했죠. 그래서 음성 치료보다 의학적으로 수술해 주세요 하는 경우 수술 먼저 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우리가 치료를 하면서 하는 이유는 수술 부위, 내가 이 혹이 있는 부위를 제외한 붓기가 있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술 부위의 마진을 조금 확보, 여백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음성 치료를 하고, 현재 상태에서 내가 수술 날짜까지 더 나빠지면 안 되니까 계속 수술을 하고 수술 이후에도 한동안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수술하면서 여기 혹을 뗐는데 여기가 바로 아물지 않겠죠. 이 아무는 동안 내가 목을 최대한 아껴줘야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음성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음성 치료 단계를 크게 한 세 군으로 나누거든요. 직업군을 레벨 1, 2, 3로 세 군으로 나누는데 완전 배경 정보를 볼 때 세 군으로 나누는 기준이 레벨 1, 2, 3가 목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 성악가, 가수, 뮤지컬 배우, 목이 직업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레벨 1에서 엘리트 보컬 퍼포머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그 외에도 프로페셔널 보이스 유저에서 우리 언어치료사도 여기 있습니다. 교사나 이제 상담사, 종교에 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레벨 2 프로페셔널한 음성 사용자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외로 이제 일반적인 분들을 이제 레벨 3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정보 파악할 때 아까 말했지만 흡연력이나 음주 습관 같은 거 중요하고 상기도 감염, 감기죠. 감기 걸리진 않았는지, 건강 상태 어떤지, 목과 관련된 수술 병력은 없는지, 발성 습관은 어떠한지, 그리고 스트레스,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요인은 없는지, 내가 목이 안 좋아진 지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심리 및 정서 문제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 평가를 이런 장비들을 사용해서 하게 되고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개별적 음성 치료 접근법 해서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특정 부분만을 치료해 주는 거. 그리고 총체적 음성 치료 접근법에서 음성과 관련된 기제를 총체적으로 수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호흡 발성 공명 조음, 운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호흡 발성 공명 조음 운율을 한꺼번에 치료한다. 해서 성악 발성을 위한 복식 호흡을 사용해서 음성 치료를 하고 성대 기능 훈련, 액센트 방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성대 훈련하는 것을 총체적 음성 치료 접근법이라고 나눕니다. 그다음에 심리적 접근법이라고 해서 내가 구조나 이런 것들은 다 괜찮고 신경도 다 괜찮은데 심리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소리가 막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가끔 옵니다. 이런 경우 내가 목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써보세요 하다 보면 얘기가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감정 상태 조절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진행해야 될 때도 있고 이거는 저희는 심리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심리 상담사나 이런 분들 전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MP 신경학과를 조금 신경학과에다가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음성 치료를 종결하냐? 내가 치료를 계속 하다가 이제 좋아졌으면 종결할까 이럴 때 하냐? 기준을 보면 이래요. 환자가 목소리에 만족하는 경우, 더 이상 안 받아도 되겠어요 하면 음성치료 종결합니다. 그 다음에 기질적 병변, 이 혹 같은 게 없어지거나 뭐 목소리가 좋아진 경우 이 기준 내가 목표했던 기준에 이제 도착을 했으면 종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치료 상황뿐만 아니라 내랑 같이 있는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이걸 계속 혼자 잘 하셔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종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기간 치료 후에도 음성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도 종결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목소리나 처음 봤을 때나 8번째 봤을 때나 목소리가 똑같고 똑같이 힘들어하시고 소리 막 안 좋고 한데 계속 음성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더 이상 음성 치료가 아닌 그 외적인 방법으로 조금 치료를 진행하셔야겠죠. 수술이나 시술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종결을 합니다.
그다음에 병원 임상 나오며 3 해서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음성 치료를 잘 모르거든요. 음성 치료를 처음 나와서 전문가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엔 처음 검사는 주로 검사가 들어와요. 주로 검사가 들어오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막 떨립니다. 아, 이 사람 목소리가 어떠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런 매칭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되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했던 게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초보 임상가들이 음성 치료를 만약 하게 된다면 잘 봐둬야 되는 게 요 보온의 25가지 음성 치료 촉진 기법. 요거를 좀 잘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보니까 이렇게 또 정리가 잘 돼 있는 표가 있더라고요. 표 보면 이런 거죠. 내가 환자가 강도나 음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각적 피드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음도, 강도, 음질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 음도 혹은 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음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강도 변경을 하세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라고 추천을 딱 해놨습니다. 물론 내가 강도에만 문제가 있어도 이 청각적 피드백을 사용할 수 있고 음질에만 문제가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 말은.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맞춰서 이 사람 목소리를 듣고 음성을 평가해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치료법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가 뭐 음질이 안 좋다고 청각적 피드백을 줬을 때 효과가 있다.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 무기는 그럼 25가지가 벌써 있는 거예요. 25가지만 조금 잘 눈에 익혀놓으면, 아, 이 사람 오면 이거 해야 되겠다. 기본적인 요 틀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들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총체적 음성 기법이라 해서 VFE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막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조금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그러면 같이 간단하게 조금씩 볼 수 있을 시간이 나오네요. 그래서 성대 기능 훈련에서 VFE 요거를 저는 진짜 많이 하는데 주로 모든 환자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10분 오면 한 7분 정도는 음성 치료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성대 기능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체계적인 음성 조정 훈련으로 성대에 적용되는 물리적 치료 개념과 유사하며 요 후두 근육, 내가 소리를 내는 근육을 강화시키고 이 근육 간의 균형을 맞춰주고 이런 공기 나가고 이런 과정 중에서의 음성 균형을 이루도록 고안이 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 훈련은 입술 떨기라거나 혀 떨기라거나 허밍, 구강 발성 수준에서 실시를 한다 돼 있는데 대개 이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입술 떨기는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입술 떨기 유도하면서 요 구강 내 근육들 그리고 목 안에 성대 근육들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거고 혀 떨기도 마찬가지로 혀 떨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허밍하면서 목 근육들 이완시키고 이렇게 해주는 건데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요 입술 떨기, 혀 떨기보다는 빨대를 사용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되게 잘 나와 있던 게 있더라고요. 지금 혹시 제 인터넷 창 보이십니까? 아, 인터넷 창 안 보여요? 정대 운동, 방패색 소대. 잠깐만요. 새로 공유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요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잠시 물 한 잔씩들 하시면서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화면 보이시죠? With normal voice production, the lungs push air between the vocal cords, causing them to vibrate. In order for vibration to occur, enough 그래서- air pressure must also develop below the vocal cords. 그래서 성대 요 기류들을 조절하면서 내 목 쪽, 성대 쪽 혹은 요 구강 쪽 힘을 풀어주고 이완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주로 이렇게 빨대를 불면서 많이 합니다. 빨대를 불면서 이렇게 직경 뭐 굵기에 따라서 강도는 좀 틀려져요. 강도는 틀려지는데 우리가 연습할 때는 주로 이 간격, 직경까지 따지진 않습니다. 그냥 제일 환자가 구하기 쉬운 빨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Always breathe in through the nose. 전체적으로 빨대로 이렇게 내뱉는 방법이고요. You can confirm this by feeling for airflow at the end of the 빨대로만 내 straw or by 소리를 seeing bubbles 내뱉으면서 within the 이 water. 성대를 It is 풀어주는 very 겁니다. important that 물 there is 부는 no 경우에는 air 물을 escape 불면서 around 요 the straw 압력 around the 차이로 nose. 성대 If 근육에 you pinch 돌아오는 and release 공기로 your 스트레칭이 nose, 되게끔 the sound should 훈련하는 not 거고 change. Focus on keeping the sound as 요거를 at all. Find that when you 전체 보기엔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 영상을 저희 병원에서 쓰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 락스박스라고 해서 이 반폐쇄 성대 기능 훈련을 하기 위해서 타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물통 있고요. 요 뭐 지름이 아마 1cm일 겁니다. 1cm 폭이 되는 이런 호수가 있습니다. 빨대죠. 이런 빨대가 있는데 이게 한 7만 원 정도씩 합니다. 절대 여유가 있으면 사겠지만 저는 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냥 이런 커피 잔, 카페에 있는 이런 거 가지고 해도 충분히 연습이 되고 일반 뭐 삼다수 물통 이런 것들도 뭐 충분히 연습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이것도 SOVT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발성 불기라고 해서 소리 없이 빨대로 공기만 내뱉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빨대의 깊이가 물을 기준으로 한 10cm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문합이 뭐 10cm H2O다 뭐 이렇게 하죠. 정상 기준이 5에서 10cm H2O다 하는데 그 말은 이제 돌려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5에서 10cm 정도 되는 물의 양을 이렇게 불었을 때 거품이 올라오게 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이제 5에서 10cm H2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할 때도 보통 한 10cm 정도 빨대를 꽂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저음에 이렇게 같이 빨대 불고 있어요. 처음에 무발성. 발성이 없다는 거는 성대가 열려 있다는 거겠죠. 열린 상태로 내가 불어서 구강 내를 좀 스트레칭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연습이 들어가게 됩니다. 발성과 함께 부릅니다. 그래서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물을 불면서 계속 소리가 나요. 소리를 내다 보면은 내가 이 물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목에 힘이 조금 들어갑니다. 하지만 내가 이 원리에 의하면 이런 거죠. 물을 불면서 내가 소리를 내면 목에 주변에 힘을 주는 게 아닌 성대 쪽만 탄력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헬스를 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발성과 함께 부는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저음으로도 풀어봅니다. 불면서 낮은 음을 하면 이제 기본 주파수가 떨어지겠죠. 성대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기에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내가 이거 부는 소리를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성장애 있고 성대가 막 열려 있고 하시는 분들은 소리가 안 나요.
그냥 바람만 우우우 하면서 막 끊겨가면서 납니다. 지금 옆에 뭐 빨대 같은 거 있으면 빨대 깊이 꽂고 한번 불어보세요. 소리 내면서. 해보면 뭐 깊어질수록 소리 내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습할 때 5에서 10cm라서 우리는 쉽지만 내가 음성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5cm도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연습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음으로도 하고 고음으로도 합니다. 고음으로 해서 기본 주파수 내가 성대 진동량을 확 늘려서도 이제 스트레칭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활창 단계가 있죠. 우리가 글라이딩 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주는 거면 이제 우리 목은 기타줄처럼 성대가 올라갈 때 이렇게 당겨지고 내려올 때 다시 이완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부는 한 상황에서 반복을 하면서 성대가 굉장히 풀리게 되겠죠. 성대 근육들의 기능들이 되게 좋아집니다. 이런 훈련들이 임상에서 되게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최종으로 막 노래도 부릅니다. 그래서 빨대 불어놓고 물 불면서 노래하는 거죠. 하면 이 성대가 빨리 자유롭게 막 운동이 되는 분들은 끊김없이 잘 되겠죠. 이런 것들을 훈련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센트 메소드 요것도 글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총체적 음성 기법 중에 하나인 액센트 메소드. 내가 성대에 이제 틈이 있을 경우에 이런 기법을 사용하세요라고 이론적으로 많이 배웠을 건데 그럼 액센트 메소드가 뭔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발성 과정의 종합적인 치료 방법으로 호흡 양이 증가되고 구두 근육 긴장도 완화를 좀 유도하는 그래서 복식 호흡이 필요하고요. 액센트가 포함된 리듬 있는 발성과 동시에 신체적인 움직임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몸을 전체적으로 이제 리듬 있게 움직이면서 목 쪽의 긴장도 풀어주고 접촉도 조금 강하게 해주는 이런 방법이에요. 복식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 역시 방법이 다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해요. 네, 발로 이제 리듬 타면서 앞뒤로 막 움직이면서 몸의 긴장은 푸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소리도 내거든요, 이따가. Ready for the next stage. 이런 식으로 막 무성음, 유성음, 이 하면서 무성음, 유성음 섞어가면서 소리 내는 연습도 합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이렇게 동적으로 조금 하는 경우도 있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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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다양한 장비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소리 들어보시면 Awesome work. Alright, 띡, we'll keep 띡, going. A 띡, little 띡 faster. 거리죠. 메트로놈입니다. And 메트로놈. this time 이거 we're 들리는데. going to tap our hands like we're playing drums. So you follow me. 옛날엔 요런 이제 실물 메트로놈은 이런 겁니다. Okay, so this is the accent method. So this is an exercise that helps us to engage 요즘은 our diaphragm 너무 and our abdominal muscles. 어플 같은 게 잘 And when we 발달되어 engage 있기 these muscles, it 때문에 really helps to 기본적으로 support the 메트로놈 같은 거는 어플 한 개만 다운받아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트로놈, 리듬을 맞춰서 이런 장비를 쓸 수도 있고 옛날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또 해준 말이 생각나는데 처음 이렇게 음성 치료 받을 때 되게 놀랬다 하더라고요. 뭐 놀랬냐 하니 치료하는 거를 이제 관찰하러 갔는데 치료사랑 환자랑 이제 북을 들고 서로 주고받고 막 막 이러고 있었답니다. 환자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되게 당황스러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예전에 액센트 메소드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다가 실제로 막 북 들고 하는 분들 유튜브 영상에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아 나도 저런 열정 있는 음성 언어 치료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열정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앉아서 많이 an accent method helps 앉아서 배에 있는 호흡, 복식 호흡을 하기 위한 기제를 조금 느끼도록 유도를 하고 and then into place. We'll try a different sound. V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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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o.
리듬을 타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 팔로 할 수도 있죠. 리듬을 이런 식으로 환자한테 손을 보이게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 환자들 곧 잘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어서서 이제 북을 쳐야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이렇게 손으로 했을 때 대부분은 다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센트 메소드도 이제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는 요걸 위주로 할 거다 이런 틀을 잡아 놓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이걸로도 하시고 저걸로도 하시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원리를 보면은 몸의 리듬을 사용해서 액센트가 포함된 리듬 있는 발성을 통해서 호흡을 좀 안정시키고 목에 힘을 좀 빼주고 성대 근육은 좀 잘 붙도록 해주는 방법이다. 요것들을 알고 있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명 음성 치료라고 해서 RVT 방법이 있습니다. 구두 부위에 초점을 둔 발성은 목의 긴장으로 불필요한 각인장을 초래하므로 인두강, 구강, 비강 등의 공명강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명강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우면서도 울림이 있는 목소리가 목표로 말 그대로 공명 음성 치료라는 건 내 공명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공명장이 너무 아래로 몰려 있으신 분들은 일부러 콧소리, 비음, 여기 떨림 같은 걸 느끼게 해서 목에 힘을 조금 뺄 수 있도록 허밍 같은 거를 많이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체를 공명점을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Okay, so today we're going to be working on a voice therapy technique called resonant voice therapy. Now the objective 그래서 of this therapy is to 국내든 주로 이 유튜브 영상들이 외국이 많던데 똑같겠죠. 음성에 대한 치료는 내용만 못 알아듣지 방법적인 부분은 똑같습니다. And you want to try to only try to feel the vibration. 이 부분 못 알아들으니까 넘기면 Good. So where do you feel the Good. So where do you feel the vibrations? 이렇게 하니까 물어보죠. 느낌이 어때? 이 진동이 느껴져?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공명점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음과 유음 산출은 좋은 음성 패턴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고 이런 것도 음성이 조금 가기는 목을 쥐어 짜시는 분들은 공명점을 바꿔서 치료의 방법으로 발성을 변경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익숙한 리실버만 음성치료 LSVT가 있겠죠. 파킨슨과 관련된 음성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고안된 치료 기법으로 무조건 목표는 이겁니다. 무조건 크게 고함 지르듯이 입도 크게 목소리도 크게 동작도 크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치료에서도 리실버만 LSVT인데 영어가 하나 더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모르는 것을 막 크게 하는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LSVT를 할 때는 무조건 크게 하게끔 하는 8주간의 과정이 있습니다. 8주간의 과정이 있고 실제로 아까 제가 뭐 학술대, 학회 이런 데 많이 다녀라 했는데 이런 LSVT 전문가 과정 이런 게 가끔 뜰 때가 있어요. 이런 것 뜨면 내가 자격증을 그런 과정들을 이수를 해놓는 게 나중에 치료할 때 혹은 이력서를 낼 때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 대상은 파킨슨 질환이지만 그 외에도 성대가 너무 약하게 붓는 분들에게 유용하다는 거를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간접 치료라고 해서 우리가 간접 치료도 되게 음성 치료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음성 위생법, 그래서 성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대부분 음성 질환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병원에는 이런 책자로 다 나와 있어요. 뭐 내용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위산 역류 질환에 대한 교육, 위산 역류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 오면 이건 생활 습관 과 관련이 높으니 거기에 대한 교육, 그리고 커피나 카페인 같은 거 먹지 마라. 저도 커피 안 먹고 딸기라떼 이런 거 먹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목에는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커피나 이런 것들, 녹차, 홍차, 카페인 등 것들 먹지 마라. 그리고 기침이나 헛기침 같은 거 안 할 수 있도록. 속삭이는 소리를 내면은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 속삭이지 않도록 음주나 흡연 같은 거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방금 말했던 것들을 글로 적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래도 목이 좀 아플 때는 당분간 부르지 말라 하고 먼지나 요즘 공기가 안 좋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마스크 불편하시더라도 꼭 끼라 말씀드리고, 목 가다듬는 거 좀 조심하시라 하고, 뭐 지나치게 고함을 지른다거나 뭐 목을 막 긁어낸다거나 이런 것들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간접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 이론적인 건 여기 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치료하면서 병원도 그렇지만 나중에 센터나 어떤 곳에 일을 하시던 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틱틱이라는 메모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계정 연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제 건데 보면은 뭐 환자가 되게 많아요. 하루에 막 20명, 좀 전에 오전에도 한 20명 이렇게 검사를 하고 왔는데 처음 왔을 때는 얘기 막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오면 모릅니다. 언제 오셨었나 하면서 얼굴이 떠오를 듯 말 듯한데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임상에 가게 되면은 되게 동시에 여러 아동들을 맡을 수 있고 여러 성인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값만 가지고는 뭘 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장 프로그램 같은 거를 꼭 이게 아니더라도 사용을 막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손으로 적으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손으로 적어도 좋고, 저는 요 어플을 이제 요 프로그램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이고 틱틱이라는 프로그램인데 한 명 한 명 이런 식으로 장의 유형을 적고 뒤에 보면 이름이 있고 환자마다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고유 번호 끝에 한 2자리 정도 이제 입력해 놓고 이제 그 환자에 대해서 치료한 내용을 막 적어 놓는 거예요. 회기마다. 왜냐하면 다음에 오면 내가 뭘 어디까지 했지 기억력에 의존하기에는 너무 이게 잘 못 따라와 주더라고요. 기억력이. 그래서 적어 놓습니다. 보면 뭐 SOVT 제대로 안 했음, 불기까지만 연습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음에 보자고 함. 그래서 음성 차이 별로 없었다. 검사도 안 했음. 이런 식으로 막 적는 겁니다. 내가 회귀했던 것들을 정리를 간략하게나마 증상에 대해서 내가 오늘 뭘 했고 그 단어 정도로만 적어놔도 치료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적는 습관, 기록 남기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두 번째 프로그램 조금 추천은 드린 건 픽픽입니다. 좀 전엔 틱틱이었고 이번엔 픽픽입니다. 이건 캡처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도구들 많이 만들죠. 치료할 때 보면 캡처 많이 떠서 그림도 많이 따오고 뭐 글자 같은 것도 따오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인 캡처 그림판에 복사해서 붙여넣고 거기 자르고 이렇게 막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윈도우 막 업데이트 되면서 뭐 기본 눌러도 어느 정도 기능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추천하는 거는 요거 둘 다 또 무료니까 픽픽이라는 캡처 프로그램인데 이런 식으로 영역 지정해서 그 부분만 죄송합니다. 그 부분만 바로바로 저장도 할 수 있고 편집도 할 수 있고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내가 1번 캡처하고 두 번째 캡처 누린 건 다른 창으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쌓여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틱틱픽픽 이런 것들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뭐 사이트 2개 정도 추천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음성장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시면 제가 다음 거 막 얘기하고 있을 때 질문을 편하게 해주세요. 다음은 병원에 일하는 어느 치료사들 보면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이제 갓 졸업을 하실 거고, 이제 국시를 친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서 일해야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 병원에 일하는 사람, 어느 치료사들한테 되게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근무하면서 일단 느꼈던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장단점을 좀 보자면, 일단 업무량이 진짜 많아요. 우리 센터에서도 업무량이 많지만, 업무량이 많다는 게 정신없을 땐 진짜 화장실도 못 갑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물 한 잔도 못 먹을 수가 있어요. 제 오늘 오전이 그랬습니다. 오전이 그래서 지금 목도 뭐 약간 상태가 좋지 않은데 업무량이 되게 많을 때 중간중간 진짜 땀이 나고 너무 힘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숙해지지가 않는 양인 것 같아요. 이런 단점이 있다. 첫 번째 먼저 단점부터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업무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다른 제가 재활 쪽에 일하시는 선생님한테 아까 물어보니까 보고서가 되게 많다는 또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 검사 위주겠죠. 검사 위주니까 우리
임상 실습하다 보면 평가 보고서 한 개 쓰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고 뭐 하루 이틀 안에 빨리 결과를 내서 적어줘야 되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 그리고 두 번째 단점부터는 사실 그렇게 큰 단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1번을 이길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찾자면 교육이 많습니다. 내가 분기별로 들어야 되는 교육, 그리고 연별로 들어야 되는 교육,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들어야 되는 교육,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8시간씩 이렇게 들으면 인터넷으로 계속 이제 퇴근하고도 막 들어야 되는 거죠.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단점이 있고. 세 번째 단점은 좀 급여가 일정하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 급여가 또 궁금할까요? 궁금할 수 있는데 급여가 되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뭐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딱 생각하고 왔던 그거보다는 많지는 않았고 근데 이 급여가 매달 일정하다는 거죠. 뭐 이벤트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 급한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돈을 좀 모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급여가 일정하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 세 가지 이렇게 있었고 장점으로 보자면 복지가 되게 다양해요. 병원에 일하다 보면은 당연하게도 뭐 병원비 같은 게 50% 감면입니다. 50% 감면이기도 하고 밥도 되게 잘 나와요. 여기 그 YG 사옥입니다. 진짜 밥이 너무 맛있게 잘 나오고 양도 많고 자율급식입니다. 그래서 밥이 잘 나온다는 복지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년에 몇만 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살 수 있게끔 복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제도 있고 휴가 같은 것들도 이제 자유롭게 누구 눈치 볼 게 없어요. 이 다 개인이기 때문에 누구 눈치 볼 거 없이 같은 검사실 사람들과만 합의가 된다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체계. 제가 이전에는 센터에서 일을 했다 했죠. 센터에서 일할 때도 체계는 확실히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그 체계가 훨씬 더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검사를 하면 어떤 걸 올려주면 되고 어떤 걸 하면 어떤 걸 올려주면 되고 이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뭘 하면 뭐, 뭘 하면 뭐. 근데 센터에 가다 보면은 내가 뭐 맡은 업무가 아닌데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병원은 내가 할 일만 잘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일정한 급여입니다. 뭐 급여가 센터에서 일하면 뭐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어떤 달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달은 상대적으로 좀 되게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벤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정기적인 지출을 하기에는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달 얼마 들어올 거다, 얼마 들어올 거다. 그냥 미리 12월 1일에 다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만 생활을 하면 되니 조금 계획을 잘 짜는 분들은 일정한 급여 체계가 좋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서 장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혹시 다른 과에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비인후과 말고 다른 과 선생님들 뭐 재활과학과나 소아과 일하시는 선생님이랑도 친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개 뭐 궁금할 것 같아서 언어 발달에 또 관심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 재활과학과에서는 뭐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여쭤보니까 뭐 똑같더라고요. 우리 임상 때 썼던 그 체계가 비슷합니다. 배경 정보랑 현재 치료가 받고 있는 부분, 가정 내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평가 상황 내에서 어떤 양상으로 반응했는지, 그 정도 적고, 똑같이 검사 결과 적고, 내가 해주는 소견, 뭐 이런 것 때문에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적고, 이런 식으로 양식 틀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상 때 우리 많이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임상에 나오는 것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익숙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다들. 그다음에 병원 면접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을 수 있겠죠. 면접은 어떤 분위기고 자소서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전에부터 많이 들었던 게 병원은 내정자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하지만 요즘은 사실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그런 게 힘든 것 같습니다. 내정자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임상 경력이 있고 자격 요건만 된다면 어디든 조금 지원을 해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에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아, 병원 TO가 또 많이 없죠. 병원 TO는 많이 없다고 하는데 경쟁률이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경쟁률은 일단 면접 보는 사람은 보통 3명에서 6명 정도 될 것 같고요. 이제 3명 단위로 자릅니다. 3명에서 6명 정도 될 것 같고 지원은 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 재활 같은 데 티오 뜨는 거 보면은 한 뭐 8명 지원할 때도 있고 한 8대 1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면접 때 3명을 봤기 때문에 몇 명이 지원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면접 때는 3명이 봤다. 3대 1이었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티오가 많이 없는 이유는 병원에 계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면 잘 나가진 않습니다. 잘 나가진 않아서 그런 것 때문에 티오가 좀 없다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좀 중요한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공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세요. 저는 취업 전에 뒤에 나왔나? 취업 전에 그런 거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전국에 있는 저는 어딜 가든 상관없었거든요. 어쨌든 병원에서 일하고 싶은 게 컸고 그게 이비인후과였으면 좋았겠어가지고 전 제주도에 있는 병원까지 즐겨찾기를 다 했었습니다. 채용 공고란을 항상 즐겨찾기를 해놓고 매일 루틴처럼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 공고 안 떴나, 공고 안 떴나, 공고 안 떴나 하면서 매번 루틴처럼 들어오면서 딱 알아냈던 거는 그거였습니다. 병원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인원을 뽑을 때 정규직을 뽑는 시기가 좀 정해져 있어요. 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규직을 뽑는 기간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해놓는 게 좋고요. 그 외에 정, 음, 그 외에 뭐 계약직 자리 같은 게 떠도 지원을 저는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경력을 쌓는 게 일반 사설센터에서 쌓는 것보다 뭐 작은 병원에서 쌓는 것보다 당연하게도 종합병원급에서 쌓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경력자들을 또 원합니다. 병원 측에서 그런 경력자들을 항상 원하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가르치려고 뽑는 건 아니거든요. 일할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경력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대 조건에 들어갈 겁니다. 필수적으로 내가 경력 있는 사람을 뽑는다. 요즘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그런 게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다 낼 수 있으니까 꼭 일단 여러 가지 병원, 내가 관심 있는 병원들을 즐겨찾기 해놓고, 채용란을 즐겨찾기 해놓고, 맨날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하는 것들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자소서 같은 거 저희 병원 기준으로 했는데, 이런 문항들이 있더라고요. 지원 동기 관련해서 지원하게 된 동기 및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는 어떤지, 그리고 뭐 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경험 활동,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업무 보직에 맞는 내용 위주로 쓰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경력이 사실 내가 원하는 경력이 없을 수 있겠죠. 최대한 거기 내가 실습하면서 그와 비슷했던 내용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전에 발달센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음성 치료에 대한 경험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가끔 센터에 음성 환자가 오면 한 번씩 하고 학교 행사나 이럴 때 CSL 음성 검사 장비로 하고 그 정도뿐이었는데도 자소서 쓸 땐 되게 많이 다뤄본 제 기준은 많이 다뤄본 게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녹여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에 어떤 도움이 될지, 내가 이 병원에 어떤 걸 이바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질문이 있었던 것 같고 주변 사람 돌본 경험, 봉사활동 관련된 질문도 있었고 이런 예시를 줍니다. 위계가 분명한 조직이나 단체에서 상급자 또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분란이 있었다 어쩔 거냐 이런 거 있는데 그만큼 병원이 조금 이런 조직이나 단체적인 체계가 정확하니 이런 질문을 막 하겠죠. 그래서 내용을 적되 자소서를 쓸 때는 내가 지원하는 그런 분야에 맞는 내용 위주로 내가 조금 있는 거라도 살을 조금 더 붙여서 조금이라도 더 통통하게 만들어서 잘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때 어떤 질문했는지 생각을 해보고
떠올려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을 질문했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들어가면 자기소개 시키고요. 저는 1대 다 면접은 아니었고, 실무 면접은 1대 다 면접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다대 다 면접이었습니다. 한 8명, 제가 면접 본 사람이 한 주에 8명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면접관들이 한 5, 6명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대 다 면접이었고, 자기소개 시키고, 지원 동기 묻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당장 업무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차질 없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썼던 내용들을 위주로 또 제가 임상 오기 전에 만져봤던 이런 장비들을 위주로 막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뭐 스트레스 해소법은 뭐가 있어요, 뭐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선임이 엄청 뭘 해서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어떤 식으로 평소에 해소하시나요, 막 물어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뭐 먹는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로 먹으면서 이런 걸 푼다 했던 것 같고, 제가 병원에 일하면서 살이 되게 많이 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제약사가 가져야 할 덕목은 뭔가, 뭐 이런 질문도 했었던 것 같고요. 병원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통 질문인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 혹시나 내가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이 병원의 비전은 뭐고, 이 병원이 창립 기념일은 몇 년도고, 뭐 이런 것들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병원이 원하는 상은 어떤 상이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저 면접 때는 부산대학교 병원은 이번에 몇 주년이었나요? 막 이런 질문도 다른 분이 받으셨지만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병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어야 되나? 다행히도 저는 아는 내용이 나와서 길 묻는 거, 길 같은 거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그런 내용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곳에 대해서 언어 치료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곳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 병원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 보니까 성실함 필수 요건, 우대 요건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서 성실함은 내가 뭐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매일 양치를 하고 동네 한 바퀴를 뛰고 이런 성실함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즐겨찾기 이렇게 해놓고 내가 가고자 하는데 공지 같은 걸 잘 봐야 돼요. 공지도 잘 봐야 되고, 계약직 자리를, 이게 되게 지금 처음 이제 비기너들 같은 경우는 계약직 자리를 꼭 지원을 해보시는 걸 전 추천합니다. 병원 경력을 잘 쌓으셔야 돼요. 왜냐면 필수 요건에 이번에 제가 안 그래도 자료 준비하면서 몇 군데 가봤거든요. 필수 요건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경력직을 우대한다. 그러니까 경력이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비기너들은 경력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경력을 쌓아야 되는 거라면 내가 병원에서 일하는 경력을 쌓아야 나중에 병원에서 일하는 지원서를 쓸 때 가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설센터로 케이스가 많으면 좋겠지만 내가 뭐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무슨 병원 못 씁니다. 땡땡땡땡 병원 이런 식으로밖에 못 쓰거든요. 근데 어쨌든 병원이란 글자가 붙으면 가산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계약직이나 이런 자리가 나면 지원을 막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서 그와 내가 음성을 하고 싶은데 제 쪽에 티오가 떴다. 지원하세요. 지원하셔서 거기에 관련해서 병원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배워 놓으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추천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필수 여건을 무조건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알파로 이제 우대 조건이 있으면 좋다는 것 같습니다. 필수 여건은 요즘 병원 보니까 블라인드라 하지만 영어 점수였던 것 같아요. 영어 점수.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토익이 한 600점, 보건직은 600점이었던 것 같고요. 다른 병원들도 보니까 뭐 500점인 곳도 있고, 서울 쪽은 막 800점, 900점, 700점 이런 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북 삼성병원 이런 데는 점수만 있으면 된다 하죠. 그리고 서울 이쪽은 뭐 620점, 토익 점수 이렇게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런 점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점수 기준이 있어서 내가 병원을 가고 싶다,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자격 요건을 맞춰놓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계약직 지원을 하라는 이유는 계약직은 내가 당장에 영어 점수가 없어도 이런 기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가 몇 점 이상이어야 되고 계약직 자리가 뜨면 이런 기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시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있는 병원 혹은 내 근처에 있는 병원들, 티오들을 잘 보시고 계속 들어가서 뭐 사람 뽑는 건 아닌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시간이 거의 딱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5분 정도 이제 Q&A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내용 말고 조금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뭐든지 좀 물어봐 주세요.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 없군요. 그래서 준비를 딱 여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고 준비를 하긴 했는데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메일이나 이런 걸로 좀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치느라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의 이제 길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오후 시간이라 잠도 오는데, 오늘 병원에 계신 분들이 두 분이 강의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네요. 병원 취업이 아무래도 TO가 작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두 분이 취업까지 우리 비기너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학교 교육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문자로 이제 설문조사, 저희 만족도 조사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잠시 시간 내서 꼭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언제 누가 알려주는 거 아닌 건 모르겠다.